요즘 사실 시장의 반등세가 너무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야, 이제는 드디어 시장이 올라가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 좀 죄송하지만 어, 한 번의 폭락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대비를 하셔야 되지 그런가요? 않을까라고 좀 네. 생각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두 가지에 대한 좀 관점이 있어요. 제가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분석해 봤을 때 저번에도 나와서 이제 얘기를 들었던 게 뭐 주식시장의 사계절도 얘기를 들었고 사실 매크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 대한 관점을 얘기 드렸는데 지금 딱 이 시점이 정말 시장을 잘 본다라고 하는 전문가님들도 딱 두 갈래로 갈리시더라고요. 이제는 좀 바닥을 잡았다. 어, 하지만 이제는 더 폭락을 할 것이다. 왜냐면은 사실 올해가 이제 경기 침체의 시작 국면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제가 예전에 나와서 얘기 드렸던 게 이제 우라가미 구니오님께서 쓰신 이제 주식시장의 사계절로 따지면 이제 금융시장에서 그다음 실적 장세, 그다음에 역금융 장세, 마지막 이 역실적 장세로 진입을 작년 3분기부터 했고 지금은 이게 거의 중반부 이후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제가 그때 당시 얘기 들었던 게 역실적 장세 특징은 투매성 하락이 한 두세 번이 나온다. 그래서 작년 6월, 그 다음에 작년 10월, 11월 이때의 경에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시장이 갑자기 3% 이상씩 우후죽순 막 쏟아내면서 단기간 내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들을 경험을 해보셨을 건데 지금 시장이 그때 이후로 한 두 번 정도의 투매가 나온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거의 바닥을 잡았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도 작년 3분기 즉 작년 한 10월, 11월경에 생각을 해보시면 물가도 거의 정점을 찍었었고 그 다음에 유가도 정점을 찍었었고 그다음에 환율 역시도 그 시점 때 정점을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시장의 하락을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봤었던 인플레이션 물가, 그 다음에 금리적인 부분들 역시도 마찬가지. 금리도 그때 당시에 이제 계속적으로 베이비 스텝에서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계속 금리가 계속해서 그냥 강하게 올라가기만 했던 것들이 이제는 속도가 조절되는 부분이 나왔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야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시장이 더 나빠질 것은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스마트머니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바닥권 저가 매수에 매수가 좀 붙어줬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작년 10월, 11월 경에 주식시장에 있어서 1차적인 좀 바닥이 잡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저 역시도 그때 당시 이제는 한 차례 주식시장에 국내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 바닥이 잡혔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아직까지 제가 기다리고 있는 신호가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게 아직은 명확한 바닥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이 주식시장의 사계절을 얘기를 드렸으니까 얘기를 하는 게 역실적 장세 특징은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는 구간이거든요. 실제로 보시면 작년 3분기 때부터 이 역실적 장세가 시작을 해서 각 산업군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지금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분기 영업이익이 5조 이하가 나온 게 거의 8년 만이에요. 그러면서 요즘 들어 나오고 있는 게 반도체가 앞으로는 적자 실적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최근에 그렇게 실적이 역대급으로 안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르고 있죠. 그러게요. 희한한 상태죠. 지금까지는 실적이 나빠짐에 따라서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갑자기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고 있다. 이게 뭘 의미를 할까? 이제는 이 다음 국면에 대한 기대치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슬슬 야 이제는 더 나빠질 게 없어. 야 반도체가 적자인데 이 적자보다 더 나빠질 게 있다고? 라고 하면서 이제 안 그래도 지금 반도체 주요 기업들이 긴축 공급을 축소하는 국면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야 이제는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오히려 실적이 회복될 거야 라는 기대치를 계속해서 앞당겨 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실적이 나빠지고 있는 국면에서도 주가는 오르고 있는 이 기이한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게 어느 국면에서 나오냐면 바로 이 역실적 장세의 중반 딱 피크기에 나옵니다. 주식별로 실적에 대한 반응이 상이한 거예요. 이 반도체 외에 2차전지만 하더라도 사실 최근에 뭐 테슬라가 갑자기 가격 정책을 인하를 한다.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라는 이유로 2차전지 전체적으로 주가가 쭉 내려갔거든요. 그 외에도 몇몇 산업군들을 보시면 아직까지도 이 실적이 나빠지는 데 따라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기존까지는 이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갑자기 몇몇 산업군에서 실적이 나빠졌음에도 주가가 올라가는 기한 현상이 나온다. 이게 역실적 장세의 피크기 때 나온다. 즉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제는 조만간 바닥을 잡을 만한 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역질적 장세 다음에는 금융 장세인가요? 맞아요. 보통 통상적으로 금융 장세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금융 장세가 어떠한 장세의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제 금리의 인하기 때인데 요즘 들어 많은 분들이 금리가 곧 인하될 거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죠. 그게 바로 이제는 금융 장세가 머지 않았다라는 것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 관점으로 봤을 때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역실적 장세의 피크기 즉 거의 최저점 바닥에 향해 가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한 번 더 하락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그 이유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주식 관련 서적도 많이 읽었는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탑3에 드는 책이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 님께서 이제 작성하신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라는 책에 어떠한 게 있냐면 코스톨라니의 달걀이라는 이제 개념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달걀 모양으로 시장의 6가지 국면을 표현한 게 있거든요. 코스톨라니의 달걀 개념에 따르면 최고점과 최저점을 이제 알 수 있는 신호가 나온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정말 주식 투자를 할 때 내가 실력이 되지도 않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상적으로 꿈꾸는 게 제일 바닥에서 사서 제일 머리 끝에서 팔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그런 분들 이제 이 방송 한번 잘 보세요. 최고점에 대한 신호는 대중이 흥분할 때의 그 신호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돈이라는 힘이 있는 한 지속적으로 최고점을 갱신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소신파라고 불리우는 내가 진짜 열심히 분석해서 공부해서 하나의 기업을 정말 쌀 때 사시는 분들 있고 그 반대로는 그냥 남들이 사니까 남들이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남들이 좋다라고 하니까 그냥 뇌동적으로 사시는 부하 뇌동파가 있어요. 자, 근데 최고점일 때는 누가 많이 살까요? 부하 뇌동파. 그죠. 남들이 돈을 막 벌었다고 하니까 야 이제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게 어느 시점 때였냐면 21년 때였죠. 맞네요. 막 코스피가 2,000 돌파 3,000을 향해 가고 삼성전자 96,000원. 그쵸. 삼성전자가 막 8만 전자 하던 게 순식간에 9만 전자 가면서 야 이거 10만 전자 눈앞에 두고 있다. 이거 10만 전자 되고 나서 이제 못 산다. 이제 못 산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사잖아요. 그리고 2년 지났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셨던 분들이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힘드신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뭐냐면 소신파가 사놨던 좋은 주식이 어디로 이동되는 시기냐면 부하 대동파의 그 연약한 손으로 이동되는 시기예요. 이때는 정말 좋은 주식이 그들의 그 약한 손으로 이동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금방이라도 무너질 수 있는 시기다. 여러분들이 이 신호를 봤다면 야 이제는 최고점에 달았다 라고 하면서 슬슬 매도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다. 이때 어떤 신호가 나오냐면요, 기존에 정말 그 소신껏 투자했었던 분들이 많은 주식들을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부하내동파에게 물량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 뭐가 발생을 하냐? 거래가 발생을 하죠. 거래량. 그렇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 주식이 이렇게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시기 때 거래량이 갑자기 순식간에 발생을 한다면 이때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거래량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제가 얘기할 가장 핵심 포인트는 거래량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최저점, 과연 찐 바닥에서는 어떤 신호가 나오느냐? 이때는 정말 시장에 있어서 불투명한 관점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는 장세예요. 야, 이런 식의 주식을 한다고?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기죠. 일반적으로 이 부하내동파인 분들이 이때는 살려고 하는 마음이 거의 없는 시기예요. 그렇죠. 지친 시기인 그쵸? 것 같아요. 바로 딱 지금 이 시기다. 1년 넘는 기간 동안 주식이 계속 하락하는 것들을 봐왔어요.
그냥 샀다 하면 떨어지고 샀다 하면 떨어지고 내가 이 시기 때는 절대 주식을 안 산다라는 마음을 굳건히 먹는 시기입니다. 가뜩이나 요즘 이제 유튜브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요즘 들어 이제 조회수 많이 나오는 유튜브 영상들이 어떤 영상들이 있냐? 막 폐허예요, 그냥. 핵폭탄이 막 터지고요. 야, 이거는 거의 뭐 인생 끝날 정도예요. 지구가 멸망할 정도입니다. 대재앙. 네, 대재앙. 모두가 다 가난해진다. 이거는 절대 무슨 투자도 꺼낼 수 없게 만들 정도의 거의 뭐 극에 달할 공포감을 조성하는 이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는 시기고 그 영상들에 여러분들이 환호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본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대중이 지금 공포감에 가장 극에 달할 정도의 시기다. 자, 이때는 부안해동파의 매수가 이제 중단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뭐 어떤 게 남았느냐? 이분들이 1년 동안 그래도 그래 언젠가는 오를 거야. 내가 본전만 내봐라. 이거 팔겠다. 라는 마음들을 간직하고는 있지만 마음을 계속 졸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한 번 더 빠지면 내가 진짜 더 이상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심지어 신용으로 사셨던 분들은 이제는 반대 매매가 나가면 내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더 이상 예치할 수 있는 예치금이 없는 상태인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그래서 서서히 부동산도 터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때 또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 오히려 소심파가 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봐요. 남들이 안 사니까 모두가 다 안 사란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기회를 엿보는 소심파들이 기회를 엿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부안해동파의 연약한 손에 진짜 간직되어 있으면서 언제라도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이 주식들이 한번 터지면서 뜨거! 이제는 더 이상 이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지는 못하겠다 하면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라고 막 다 던질 때 소심파들이 그 주식을 감사합니다. 쭉쭉 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머지않았다라는 거죠. 그 시기 때 또 어떤 신호가 발생하느냐? 거래량이 터지는 시기가 그때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지금까지 거래량이 그렇게 막 뚜렷하게 네. 터지지 않았군요. 그렇죠. 이제 21년 때 그 최고점 때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졌어요. 하지만 21년도 중반부부터 해서 22년도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있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계속 똑같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아직 이 시기 때 거래량이 다시금 터진 시기가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정말 아쉽지만 정말 속상하지만 찐바닥은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 거래량이 터지는 시기를 이제 그 부안해동파의 연약한 손에서 주식을 빠져나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투매성 하락, 즉 한 번의 폭락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그 물량들을 소심파들이 가져가면서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그 시기 때가 오히려 진짜 주식시장의 바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난번에 한 2000에서 2100선이었잖아요. 네네. 이거는 깰 거라고 보세요? 그게 이제 정확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언제 그 투매성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냐. 자, 사람들로 하여금 똑같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최고점이 어느 시기에 나왔을까? 코스피가 3000을 딱 돌파하면서 그때 당시에 모든 유튜브 썸네일, 그 다음에 대다수의 증권 관련된 기사들 다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제는 대박이다. 진짜 주식을 해야 될 때다. 4000시대. 네, 오히려 주식을 해야 될 때다. 지금이라도 안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막 그때 이제 증권사 기사들 보면은 다 증권사에서 이제 여기 차트 다 띄워놓고 막 박수치고 서로 막 하이파이브하고 이런 이제 썸네일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삼성전자가 거의 10만 전자의 고지를 향해 갈 때, 그러니까 특정한 그 자릿수라는 게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2000을 깰 것 같다가 안 깼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깨진다면 2000이 깨진다면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오히려 5만 전자가 다시금 깨진다면 이때는 사람들이 더 이상의 희망을 과연 가질 수가 있을까? 오히려 이때 사람들로 하여금 감정적으로 우발적인 투매, 매도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관점을 알았을 때는 코스피 2000이 깨지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투매가 나온다? 저는 오히려 살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공포에 매수하면 되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방향의 세기가 강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 지점이 언제 끝날지 가늠이 안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이 바닥이 머지않았다고 보여지니까 오히려
이 공포가 나왔을 때 야, 이 공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공포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히려 자신 있게 매수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현금을 아직까지 보유한 상태로 일정 연금을 계속해서 모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확률이 네. 100%는 아니잖아요. 100%는 절대 아니죠. 근데 꽤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절반 이상이라고 봐요. 아, 그러세요. 네. 혹시 뭐 기간적으로 봤을 때 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상저하고 네네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여러분들 항상 주식시장에서 돈을 진짜 우직하게 잘 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대중과 달리한다라는 겁니다. 요즘 증권계에서 가장 많이 도는 말이 상저하고예요. 상저하고. 오히려 상고하저가 될 수도 있겠다. 오히려 상반기에 반등세를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 심리를 불어넣어 주게끔 보여준 다음에 오히려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가는 그 시기 때 한번 떨구지 않을까. 아니면 상반기에 그래도 여러분들 투자하기 좋을 시기예요 라고들 여러 지금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1분기에 털어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에게 1, 2분기 때는 웬만하면은 일정 현금을 잘 간직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더라도 짧게 비중을 소액으로 하시면서 한 번의 투매성 하락을 그래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립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순간이 온 거예요. 네. 정말로 한번 나머지 현금을 쓸 타이밍? 그때는 좀 어떤 섹터나 주식을 담으면 좋을까요? 저는 이거는 작년 한 해 동안 이미 공부를 다 끝내놨어요. 준비를 다 끝내놨어요. 작년 한 해 제가 진짜 매수를 안 했어요. 제가 진짜 매매 회전율이 은근히 빠른 사람인데도 작년에 한 2번, 3번 매수했나 싶을 정도로 매수를 진짜 안 했는데 딱 이거를 기다린 거죠. 저는 다시 한번 이 폭락이 온다면 이제 저번 융달 책방에 나와서도 얘기 드렸던 신익 하방반을 한 종목씩 사볼 예정입니다. 신익 하방반이 뭐냐? 지금은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돈을 벌려면 가장 중요한 게 돈의 흐름입니다.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돈의 흐름을 이해할 때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가장 좋은 게 투자의 움직임입니다. 국가 주도의 투자, 기업 주도의 투자 움직임. 자, 지금은 이 국가 주도의 투자 움직임이 오히려 금리 인상, 고금리, 그 다음에 고물가, 경기 침체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왜? 4, 50년 만에 나온 탈세계화 국면이기 때문에. 탈세계화라는 게 뭐냐? 기존에 전 세계가 글로벌적으로 야, 너가 부족한 건 내가 채워주고 너가 없는 건 내가 수출해 줄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같이 윈윈하는 전략으로 글로벌 세계화 시대가 열렸었는데 그러면서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큰 수혜를 입었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 국가로서 미국에도 수출하고 중국에 수출하면서 정말 돈을 많이 벌었던 대표적인 국가였는데 이제는 반대로 정말 위험해진 국가가 우리나라 국가다. 대한민국이다. 왜냐? 탈세계화 지금은 미국과 중국을 주도로 각국이 패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 패권 싸움에서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각 국가들,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국가 마찬가지, 중동 역시 마찬가지로 이 패권 싸움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느냐? 바로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지점까지. 가장 큰 건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승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 전장터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의 돈이 쏟아 부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전장터가 어느 국면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는가? 가장 대표적인 게 방산이죠. 무력 전쟁을 이제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나라 또 방산 몇몇 기업들의 수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 이후로도 이 방산주에 대한 관심도를 높게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방산주는 또 특별히 좋은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항공우주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유럽은 아직까지도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을 중심으로 이 에너지,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투자를 계속 넓히고 있는 국면입니다. 특히 미국도 기존에는 중국에게 많이 뒤처져 있었던 신재생 에너지였기 때문에 이를 쫓아가기 위해서라도 최근 기준 IRA 법안 통과 이후에 더 본격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넓히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태양광 내지는 수소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역시도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주식시장이 빠지면서 주가가 싸졌을 때는 그런 주식을 모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수빈쌤 이게 신익 하방반 이렇게 5개를 좀 언급해 주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방산과 신재생 에너지를 우선 2개를 언급해 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2카 반이 남았네요. 네네네. 2카 반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 하면은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게 2차전지죠. 2차전지가 아무래도 작년에도 시장이 어려운 국면에서도 계속적인 주도주 성향을 띄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도 계속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놈 한번 떨어져 봐라. 내가 사야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그런 관점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2차전지를 봤을 때 이제 미래 가치를 땡겨와서 밸류에 입혀져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셀과 소재, 특히 양극재 업체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물론 완전 초장기적으로 보실 거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한 2, 3년 정도만 보시더라도 셀, 소재 업체들의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다. 비싸서? 비싸기도 하고요.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느 정도 올라 있잖아요. 올라 있더라도 다시 조정을 받고 이 시점 때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는 목적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거를 기대하면서 사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미 2차전지들은 시총 상위 종목들로 편입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뭐냐? 얘네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기존의 정고점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 자체도 상방으로 틀어줘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근데 당장의 시장이 상방으로 틀어주기에는 아직 많이 남았다. 금리도 안정기에 들어서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도 안정기에 들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 국면으로 가려면 금융장세가 나와야 되는데 금융장세가 나려면 기본적으로 경제가 회복이 된 시점에서의 금리 인하가 안정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시점이 과연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깊게봤자 한 2년 뒤, 3년 뒤에 나오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금리가 동결기로 갈 것 같거든요. 조금 인하에 돼봤자 다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기준으로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 증시 자체가 박스권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박스권에 머무른다는 거는 시총 상위 기업들이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의미를 해요. 실적이 잘 나와도 돈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을 건드리기보다는 얘도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산업인데 싸네? 이런 애들을 노려보셔야 된다. 대표적으로 2차전지 중에서 어떠한 주식들이 그에 해당하냐? 장비주들이요. 장비주들이 그동안의 셀 소재 업체들이 다 빵빵빵빵 올라갈 때 못 올라갔었어요. 근데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자리에 있죠. 왜? 우리나라 배터리 3사, 특히나 LG엔솔, SK온의 대대적인 투자 움직임들이 작년 이뤄졌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서 실질적인 수주, 발주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장비주의 수주 움직임을 기대하면서 실질적인 실적 상향에 대한 목표를 가지면서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비주들을 사면 좋느냐? 자, 소재에 있어서도 양극재가 특히나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장경으로 올라갔던 가장 큰 이유가 얘는 다른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 기술 장벽이 매우 높아요. 즉 다른 경쟁자들이 쉽게 넘볼 수가 없는 분야라는 거예요. 즉 지금 이 분야를 꿰차고 있는 기업들이 향후 3년, 5년간도 계속 해먹을 수 있다라는 모멘텀 뿐만 아니라 여러 소재를 봤을 때 전체 매출 비중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전체 소재에서 양극재가 포함되어 있는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하나를 팔더라도 양극재의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실적 상향치가 비교적 높더라. 다른 기업들이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은 소수인데 얘네들이 매출 상향에 대한 움직임들이 되게 대폭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장격이었거든요. 근데 장비주도 이런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어떤 관점이냐? 여러 공정들이 있는데 이 공정에서 가장 만들기 어려운 분야는 뭐냐? 그게 바로 전극 공정이다. 게다가 이 전극 공정은 다른 공정들이 비교를 했을 때도 비중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자, 이 전극 공정된 관련해서 만들 수 있는 장비주들은 누가 있느냐를 봤을 때 대표적인 게 PNT.
PNT는 심지어 장비 라인업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익률도 높고요. 그다음에 턴키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고객사를 다변화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춘 상태예요. 그 다음에 최대한 또 얇게 만들 수 있는 이 기술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들에 비교했을 때도 기술적인 격차를 벌려놓은 기업이다. 사실 찐 대장으로 봤을 때는 PNT가 대장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얘는 상대적으로 다른 장비주들에 비해서는 비싸요. 대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들이 또 있냐면 윤성 FNC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윤성 FNC라는 기업이 또 이 전극 공정에서 또 치고 올라오는 기업 중에 또 가장 싼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게 윤성 FNC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관심 깊게 보셔야 될 게 DNT. 그 다음에 하나 정도만 더 보자면 하나기술인데 하나기술은 또 폐배터리 관련된 모멘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볼만한 기업인 것 같다. 근데 일단은 지금 당장에 싼 주식을 찾는다면은 이제 DNT, 윤성 FNC 이 정도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공부하시면 좋겠다. 네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이제 그 셀하고 소재가 있지만 또 워낙 각광을 받았기 때문에 그쵸. 많이 올랐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또 장비가 있으니까 그쪽을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대중과 달리 하셔야 돼요. 음. 모두가 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먹을 게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에 있어서 다음 투자 관점은 뭘까? 이 사람들이 다음으로 이동될 만한 주식은 무엇일까? 그 중에서 싼 주식은 무언가를 자꾸 찾아 나가는 연습과 그런 습관을 들이시고 그렇게 실제로 투자하셔야지 남들보다 더 큰 투자에서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그 포스코 홀딩스 네네. 그 리튬 관련해서 그것도 한번 좀 질문드려도 될까요? 그 배당도 많이 주고 네네. 그다음에 철강 기업이 리튬의 왕으로 막 네네. 변신한다고 해서 네. 대중분들 유튜브 분들이 댓글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홀딩스 저희 채널에서도 몇 번 다루긴 했어요. 네. 저는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제가 원래 2차 전지에서 가장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미국의 IRA 법안 이후로는 LG엔솔과 포스코케미칼 딱 두 개였어요. 근데 얘네들이 올라간 상황에서는 그럼 다음에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그 다음이었다. 근데 얘도 시총이 또 작은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셨다시피 뭐 장기적으로 배당까지 받아가면서 투자하실 거라면 좀 굿이죠. 하지만 자금력이 좀 덜 하시고 나는 좀 더 탄력적인 종목들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장비주들 한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리튬이 또 생산되려면 시간도 필요한 거고 그렇죠. 아직은 또 철강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게 2차 전지로 섹터로 분류된 기업으로 밸류에이션을 받기에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한 맞아요. 거죠. 원래 이 전환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데 대신에 전환기 국면에 있을 때는 변동성이 커요. 그러니까 A라는 사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A라는 사업을 보고 투자를 했을 거란 말이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 모든 역량을 A에 쏟아붓고 있었는데 이거를 B로 이제 갈아타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직원들도 교체를 해야 되고 공장들도 교체를 해야 되고 어찌됐든 투자를 이쪽으로 해야 되잖아요. A에서 번 돈을 B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럼 투자를 하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 실적 관점으로 봤을 때 당장에는 크게 성장하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투자자 관점으로 봤을 때도 A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슬슬 빠져나갈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새로운 B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의 그 전환기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가장 좋은 팁은 뭐냐면 변동성이 있다. 즉, 이 낙폭이 크다라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쏟아졌을 때 받아먹는 투자가 좋아요. 나중에 이게 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환을 성공적으로 한다는 확신 믿음이 있다면 앞으로 올라갈 것을 기대하면서 쏟아질 때마다 모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굉장히 좋은 투자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카메라 반도체는 네.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길게 하고 싶은데 왜냐면 당장에 크게 부각받을 만한 섹터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왜냐면 카메라는 메타버스 자율주행 로봇의 핵심 수혜주로 볼 수가 있는데 메타버스 자율주행이 아직 우리가 본격적인 성장 궤도로 진입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에서 5년 뒤부터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낼 기대를 하면서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만한 건 카메라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반도체는 우리가 사실 4차 산업 시대에 있어서 안 볼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도 국내 주식에서 2차 전지가 물론 많이 치고 올라오긴 했다지만
시총 상위로 볼 수 있을 만한 건 반도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를 안 볼 수가 없죠. 특히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할 때 있어서 또 핵심적인 이 전쟁터로 보고 있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주도적인 투자 움직임에 따른 반도체를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투자를 늘리는 데 있어서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까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 두 국가가 하려고 하는 게 결국에는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을 특히나 이 생산 라인을 확보할 거라는 지금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장비구나. 그죠? 무슨 말이냐? 생산 설비를 늘린다라는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그만큼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힘이 좀 빠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에 맞춰서 또 투자 움직임을 더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의 돈을 벌긴 어려울 수 있어요. 돈을 써야 되는 국면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기 좀 힘이 붙일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수혜를 받냐? 말씀하셨다시피 장비주입니다. 왜? 생산 설비를 늘리려면 1차적으로는 장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 나중에 또 제가 나와서 지금은 반도체에 있어서 명확하게 얘네들이 어떤 생산 라인에 어떤 장비를 많이 쓰느냐에 대해서는 가시적으로 딱 이렇다 할 게 나오진 않았어요. 지금 어느 정도 그냥 뭐 예상을 해본다면은 이제 후공정 쪽 3D 패키징 쪽을 이제 관심 깊게 보고 있는데 이게 좀 더 가시적으로 나왔을 때 제가 다시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메라와 반도체도 유망하긴 하지만 이게 뭔가 다른 세 가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불명확한 게 있는 거고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참 이게 재밌는 게 참 이게 반도체에 대한 관점도 네, 갈리는 것 같고 다 갈리죠. 2차 전지도 여전히 좋다고 해서 계속해서 모아가는 분도 있고 네네. 또 좀 비싸다고 얘기하시는 네네. 분들도 있고 참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갈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주식의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라는 것들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이런 식으로 잡으면 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런 관점으로 잡으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 때 있어서 그냥 이 전문가는 이거를 사라더라 라는 그 결과만 보지 마시고 그 이유 근거들을 딱 보시길 바래요. 그래야 내가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위기가 아닌 기회로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 많이 올라간 주식을 다시금 권하지는 않나. 사실 너무 많이 오른 주식은 기회보다도 위기가 더 클 수는 있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오히려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봤을 때 셀 소재보다는 장비를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런 관점인 거거든요. 주식을 솔직히 쌀 때 사는 게 제일 마음 편하거든요. 그 신재생에너지는 네, 이게 중국이 꽉 잡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괜찮을까요? 한국이?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기존에는 중국이 이제 이 패권을 잡고 있었던 것도 맞아요. 하지만 미국이랑 유럽이 이를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에너지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각국들의 노력들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또 뛰어들었느냐? 중동까지 뛰어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긍정적인 게 뭐냐면 원래 우리나라 신재생에서 좀 기대를 했었던 게 유럽과 미국의 수출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특히나 뭐 태양광, 풍력 이런 애들이 올라갔었던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이 미국과 유럽의 수출 기반이 갖춰져 있는 기업들이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또 하나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중동입니다. 사실 중동이 기존에 에너지 패권 국가였어요. 땅 파면 돈 버는 국가잖아요. 석유 나오고 석탄 나오고 천연가스. 그냥 땅만 파면 돈을 벌 수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기존에는 에너지 패권을 잡은 채로 그냥 앉아서 돈방석에 앉아있는 국가였는데 이제는 서서히 그 돈방석이 달아가고 있다. 더 이상 화석연료를 쓰려고 하는 국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래서 얘네들이 기존에 벌어놨던 돈들을 기반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강력하게 투자하고 있는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 특히나 수소 생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태양광과 풍력으로 만들어 놓은 이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한다. 그린 수소. 전기 분해해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이 그린 수소 깨끗한 수소 에너지를 저장해서 다른 국가에게 수출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는데 수소도 좋게 보세요? 네네. 수소를 그래서 좋게 봐요. 이 상황에서 최근에 사우디라든지 UAE 이번에도 주말에 이슈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와 수소 MOU를 맺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동 국가에서 이렇게 수소를 생산했을 때 우리나라의 그 저장, 활용하는 기술을 같이 쓰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수소를 수출하겠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활용 쪽으로 진짜 거의 전 세계 탑급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가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소를 만들어 놨으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쓸 때 있어서 수소 연료 전지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또 수소를 값싸게 수입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중동 간의 이런 또 앞으로의 연결 지어질 협력 관계 부분도 같이 봤을 때 수소 특히나 우리나라 쪽에서는 활용 쪽에 기업들을 잘 보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게 태양광과 풍력으로 만들어진 전기로 그린 수소를 만드는 거니까 그쵸, 그쵸. 수소는 그러면 조금 시간은 더 걸리겠네요. 시간은 걸릴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올해부터 수소를 생각보다 속도가 앞당겨질 수 있겠구나. 올해부터 오히려 수소의 비중을 더 늘려도 좋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미국의 IRA 법안 실질적인 집행이 올해 3월이에요. 근데 이 IRA 법안 집행에 있어서 수소 관련된 가장 큰 모멘텀이 뭐냐면 너네가 그린 수소를 생산을 해 하면은 너네한테 세액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줄게. 돈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몇몇 기업들이 이 수소를 수전의 기술로 그린 수소를 찐 친환경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이런 것들을 다 더했을 때는 거의 수소를 그냥 무료로 그러니까 지금 수소를 팔 때 거의 3달러 정도 수준으로 파는데 얘네한테 3달러 정도 수준의 보조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그 수소를 사는 구매자 입장에서 거의 공짜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에 수소를 비싸서 못 샀었던 각 지자체들이 수소를 여기저기 막 드리겠죠. 싸니까. 그러면 만드는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이익 개선의 폭이 올해부터 크게 나올 수가 있겠죠. Q의 값이 늘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C의 값이 떨어지니까 이익 개선의 폭이 훨씬 클 수가 있다. 그럼 전체적으로 수소 생산하는 기업들의 이익 마진 폭을 크게 나오면서 그러면 수소를 또 값싸게 드리는 기업들이 또 수소를 활용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수소 생태계가 올해부터 보다 더 빨리 구축이 될 것 같고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올해부터 실질적인 실적을 많이 낼 수 있는 국면으로 향해 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좀 공부해 볼 만한 수소 기업이 있을까요? 몇 개만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은 수소 생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국내 기업은 별로 없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해외 기업으로 보셔야 되는데 해외 기업의 수전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잘 보셔야 돼요. 특히나 미국에서 지금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미국 내에 수전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누가 있을까? 대표적인 건 플러그 파워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렇구나. 네. 미국 기업이군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해외에 또 ITM 파워 이런 것도 있어요. 두산 퓨어셀은 안 돼요? 두산 퓨얼셀은 이제 활용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너네가 수소를 값싸게 사왔으면 이 수소를 가지고 다시 전기로 만들어 써야 될 거 아니야. 그 과정에 필요한 수소 연료 전지를 우리가 판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두산 퓨얼셀, S 퓨얼셀, 범한 퓨얼셀 이름에 다 퓨얼셀이 붙어 있어요. 이런 기업들 잘 보시면 좋아요. 수빈 쌤이 네네. 그 로봇하고 AI를 또 많이 이렇게 강의도 하시잖아요. 네. 그 로봇하고 AI에 좀 집중하시는 이유는 뭐세요? 주목하시는 이유? 일단은 이 로봇 쪽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게, 자, 지금 탈세계화 국면이라고 했습니다. 네. 각 국가들이 지금은 패권을 잡기 위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반도체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마찬가지, 신재생도 마찬가지 다 공통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생산 인프라를 늘려야 돼요. 즉 공장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프라를 까는 과정부터 공장을 돌려야 되는 과정까지 뭐가 필요하냐면 인력이 필요하죠. 결국 사람이 땅 갈아엎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장에서 계속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일거리는 자꾸 많아지는데 일할 사람은 부족해지고 있어요. 왜? 고령화 저출산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이런 단순 노동 반복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머리를 쓰려고 하지 몸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아니 일감은 필요한데 왜 정부가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해야 되는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로봇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기업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로봇에 대한 투자가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음. 미국, 유럽, 아시아 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로봇에 대한 투자 및 생산이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로봇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성장기로 진입했다 생각하셔도 좋다라고 봐요. 먼 미래가 아니에요. 네네네. 음. 먼 미래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음. 왜냐면 이미 저번에 그 웅달님도 되게 관심 있게 보셨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도 맞아요. 이미 흑자잖아요. 또 삼성이 많이 투자했어요. 그쵸. 음. 그러면서 이번에 또 주가도 많이 많이 올라가고. 급등했죠. 이게 본격적인 성장기로 진입할 때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대장격 기업들의 실적이 흑자로 전환이 되고 실적이 성장기로 진입을 해요. 지금 이미 로봇을 만드는 대장격 기업들의 실적이 흑자 내지 실적 성장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곧 본격적인 성장기예요. 그리고 로봇을 이미 비싸서 안 사는 사람들이 적어졌어요. 왜냐하면 로봇의 부품의 양산화로 인해서 부품이 싸졌고 그만큼 로봇이 싸졌고 그 다음에 로봇을 지금 하나를 그냥 그대로 파는 게 아니라 임대 사업을 해요. 렌탈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가격 부담이 덜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격적인 성장기로 진입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대요. 네. 그러니까 수익을 키워가도 좋은 국면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로봇주들 잘 보시면 부품주, 그 다음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실적이 흑자인 기업들이 주가가 우상향이에요. 특히 시총이 또 크지도 않기 때문에 얘네들의 주가를 올리는데 많은 돈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박스 형태에 있더라도 얘네들은 오히려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 좀 공부해볼 만한 기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 드렸던 게 뉴로메카. 뉴로메카 오늘도 보니까 거의 10% 급등했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얘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은 게 아직 흑자 전환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우상향은 분기 흑자가 나온 시점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 기대감을 앞당겨 와서 주가에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근데 여기에서 단기 반등했다가 실적 발표했는데 적자면 다시 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의 비중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명분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 기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해서 이 주가의 우상향을 끌고 가는 거는 분명 분기 흑자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잘 기다려 보셔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로봇 투자에 있어서 사이클이라고 저는 볼 수 있는 게 로봇이 자 기존에는 단순 반복 업무들을 위주로 했어요. 그러면서 부피가 컸고 비쌌어요. 근데 이를 해소시켜 준 게 바로 협동 로봇이거든요. 부피가 작고 그 다음에 가격이 싸고 그 다음에 사용하기에 간편한 로봇, 협동 로봇. 기존에는 로봇 만드는 업체들이 대다수가 다 적자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기존에는 누가 흑자였느냐? 그 로봇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부품주들. 그래서 처음에는 부품주가 강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뭐 SBB 테크라든지 SPG와 같은 로봇 부품주들을 많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다음으로는 이제는 실질적으로 로봇 기업들이 흑자로 나오는 기업들이 몇몇 개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완성형 로봇 기업들을 보는 게 맞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후속주는 누구일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 뉴로메카를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봤을 때 로봇에 있어서 혁신적인 기술적인 트렌드는 자율주행에서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력을 탑재하고 있는 로봇 만든 업체인 유진 로봇, 로보티즈 이런 업체를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로봇의 성능이 대폭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봇이 이제는 인간이 시킨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지 스스로 알아서 일을 찾아서 하는 로봇들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바로 뭐냐? 로봇의 두뇌가 높아지는 거죠. 인공지능. 인공지능인 거죠. 스스로 판단하고 공부해서 행동하는 거.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AI는 아직 솔직히 먼 미래입니다. 그건 먼 미래. 먼 미래죠. 아직까지 로봇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하는 로봇이 거의 없어요. 네. 그죠? 딱 봤을 때 없잖아요. 이게 상용화가 되기가 너무 먼 미래다.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려고 많은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는 단계인데 근데 요즘에 한 가지 AI 관련된 큰 이슈가 나왔어요. 사실 저는 AI를 좀 먼 미래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지금은 투자하지 말고 공부를 하셔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슬슬 투자해봐도 되겠다라고 싶은 이슈가 떴어요. 뭐냐면 생각해보세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개념적으로 로봇이 사람처럼 생각하고 움직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게
챗봇에서 이미 그 구조가 나왔대요. 그 GPT 네, 맞아요. 기존까지는 인공지능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사람 같지가 않은데 라는 수준이었거든요. 사람 말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지가 스스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챗 GPT가 지금 전문가들, 기술적인 전문가들이 바라봤을 때도 야, 이거는 거의 사람 수준이다 라는 수준까지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대화가 된대요. 걔랑 사람이랑 그냥 일상적인 대화가 된대요. 그냥 오늘 날씨 어때 하면 오늘 날씨 화창해. 날씨 그냥 옷 가볍게 입고도 될 것 같아. 이런 식의 사람이 하는 듯한 말투로. 그다음에 예를 들어 유튜브 하는데 이 영상의 썸네일 제목은 뭘로 하면 좋겠어? 그런 것도 야. 그런 것도 이제는 AI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뭐 머리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AI가 효율적으로 과거 데이터, 그 다음에 지금의 그 최신 트렌드까지 다 빅데이터화해서 스스로 공부 학습한 다음에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의 인식이 뭐냐면 야,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을 비슷한 수준으로 개발이 됐다. 그러니까 슬슬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 인공지능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국면으로. 되게 먼 미래고 막연했는데 그쵸. 딱 보이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활용처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이 챗 GPT를 개발한 AI 기업이 원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10억 달러 수준의 지분을 투자해놨던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1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논의되고 있어요. 아직 결정이 되진 않았는데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판도가 어떻게 될 거냐? AI가 원래는 구글이잖아요. 맞아요. 탑 기업이 구글이었어요.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로. 진짜요? 네. 그러면 구글이 가만히 있겠어요? 더 AI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돈의 흐름에 있어서 투자 관점으로 야. AI에 투자되는 자금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난다는 걸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챗 GPT를 갖고 있는 기업이 지금 빙을 활용해서 슬슬 뭘 준비를 하고 있느냐 알고리즘에 따른 광고 마케팅 그러면은 수익이 발생하겠죠. 실질적으로 올해 내지 내년까지의 수익 지금 전망치를 봤을 때 거의 뭐 퀀텀 점프에 대한 전망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AI 대장격 기업들이 AI를 활용해서 돈을 버네? 이제는 또 성장 국면으로 향해갈 수 있는 야. 거거든요. 생각보다 이 시대가 빨리 지금 다가오고 있다. 야. 그리고 원래 AI가 또 중요한 게 하나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기존에 AI를 하려면 수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빅데이터를 슈퍼컴퓨터로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됐어요. 그 말은 즉슨 뭐냐?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인프라와 슈퍼컴퓨터를 구축할 수 있을 만한 돈이 필요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니까 IT 대기업 공룡급 기업들만 하고 있었던 게 AI 사업이었어요. 빅테크들. 네. 근데 이게 점차 이 역시도 양산화가 되면서 그리고 딥러닝에 대한 기술이 높아지면서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스타트 기업들이 뛰어들 수 있는 국면이 늘어난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산업의 성장 속도가 빨라질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I 역시도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빅테크 중에서도 인공지능 쪽은 진짜 그걸 탑재하면은 또 한 번 주식에 점프가 그러니까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여기서 하나 제가 또 숨겨진 옥석주 하나 얘기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국내 주식 중에서 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AI에 진짜 진심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플랫폼 기업,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도 많이 하고. 그렇죠. 삼성전자는 이제 AI 반도체 쪽으로. AI 반도체 쪽으로 또 누가 투자를 하고 있냐면 SK텔레콤. 이런 기업들이 막 투자하고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AI에 관련된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없어요. 다 적자예요. AI 전문 기업 중에서. 근데 국내에 최초로 AI 전문 기업으로 상장된 기업이 유일하게 흑자예요. 그리고 매출 성장세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기업이 뭐냐면 셀바스 AI라는 기업이에요. 이거 잘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셀바스 AI. 야. 로봇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기업이 있었다면 AI에는 이 셀바스 AI와 같은 기업이 있을 수 있다. 얘가 뭘 하냐면요. 음성 인식에 대한 인지를 해요. 사람이 이렇게 저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유튜브에서도 자동 자막 달리는 기능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런 음성을 AI로 인식을 해서 그거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기술을 갖춘 기업이에요.
이거를 또 제품화하고 대다수의 기업들과 협력하는 기업. 챗봇도 지금은 이렇게 딱 타자로 치는데 점점 사람처럼 대화 형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 국내에서도 챗봇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기업이 솔트룩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분명히 이 음성 인식의 모멘텀을 갖춘 셀바스 A와 협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AI 다음은 뭐가 될까요? 로봇의 성능, 인공지능화가 점차 진짜 사람처럼 된다면 뭐가 부각을 받겠냐? 보안입니다. 아, 보안. 네. 왜냐하면 그 로봇 해킹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네. 단편적으로 자율주행차만 보더라도 자율주행차 해킹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 먹어요. 그 수많은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 한순간에 죽는 겁니다. 자동차를 타고 있는 것만으로도. 거기다 버그 심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생산 기반 다 이제 로봇가 할 건데 계속 불량품 나오고. 갑자기 로봇아 너 가가지고 라이터 한번 불 붙여봐. 터미네이터처럼 되는 거. 네. 그러면 그 공장 불타버리면 그 기업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다가 우리 집에 이제 삼성전자가 하려고 하는 게 1세대 1로봇인데 우리 집에 로봇 한 대가 막 돌아다니면서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막 장난감 치워주고 청소해주고 하는데 이 로봇이 갑자기 해킹 먹어가지고 나한테 갑자기 칼을 들이댄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 보안입니다. 실제로 지금 해외 미국 측에서는 특히나 이 보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럼 뉴스비스에 오늘 이 시니카 방반, 신재생, 2차전지, 카메라, 방산, 반도체 언급해 주셨고 그다음에 로봇, AI, 그리고 보안까지 와 이렇게 정말 스토리텔링이 엄청나셨는데요. 지금 만약에 이 시점에서 1억 정도 있으면 어떻게 운용을 좀 하시겠어요? 이 질문 항상 받지만 항상 어려워요. 제가 그냥 현재 있는 그대로 얘기 드릴게요. 저는 이미 현금 50%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 네. 어떤 준비? 아까 말씀드렸던 한 번에 폭락이 올 준비. 그때 신익 하방반 한 종목씩 사담을 준비. 네.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이미 제가 신익 하방반에 투자를 하고 있는 비중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아가는 관점에서. 그 다음에 슬슬 올해부터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 박스권 매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폭락이 사실 나올 가능성이 100%는 아니잖아요. 100%는 아닌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현재 국면에서 상승장이 오긴 어렵고 결국 박스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폭락장이 나온다 한들 그 지점에서 박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에는 박스 장세가 제가 봤을 때는 3년 내외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니까 보거든요. 폭락을 하더라도 그게 막 V자 반등으로 올라가고 그런 확률보다는 약간 횡보하는. 지금은 폭락이 나오면 V자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V자 반등은 나오지만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급상승보다는 박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20년, 21년 대세 상승장을 여러분들 경험하셨고 21년, 22년 대세 하락장을 경험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경험 못한 장세가 바로 박스장입니다.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과거에 박스장이 계속적으로 여러 차례 순환매를 돌면서 나왔었는데 그 한 번 나왔을 때의 주기가 박스장이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최소 3년은 이어지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박스권 매매를 슬슬 준비할 단계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채널에서 우리 멤버십 분들 위주로 박스권 매매 강의를 알려드렸고 이제 슬슬 공개적으로도 알려드릴 거예요. 박스권 매매가 진짜 여러분들이 부지런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최적의 시기거든요. 사실 상승장이랑 하락장 때는 매매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게을러야 돈 법니다. 상승장일 때는 주도주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어야 복리 수익 누릴 수 있고요. 하락장일 때는 매매를 안 하고 최대한 현금 가지고 있는 게 돈 버는 거잖아요. 박스장일 때는 그때마다 주도주 계속 잡고 팔고 이렇게 회전율 돌아가면서 정말 부지런한 매매를 하시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 가만히 들고 있잖아요. 3년 5년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기회비용 다 날려요. 하지만 박스 매매하면은 그만큼 계속 돈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자분들이 그 2010년대 박스장에서 많이 나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우상향이 아니고 박스권인데 오히려 그때가 종목 장세가 나와서 돈 벌기 쉬운 장세가 나와요. 그렇구나. 그 대신 진짜 공부와 부지런함은 갖추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박스라는 것은 올라갔던 종목 다시 떨어지고 새로운 종목 또 올라가고 이런 장세거든요. 그 말인즉슨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하는 올라갔을 때 따라잡는 매매하면은
잡는 족족 물리고 손실 본다라는 거예요. 와, 어려운 장이기도 어려운 하지만 장세예요. 그만큼 또 진짜 공부하고 그렇죠, 그렇죠. 계속 모니터링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렇게 제가 아까도 얘기 들었던 로봇에 이어서 AI 보안 이런 식으로 계속 다음에 대한 생각을 할 줄 아는 분들은 이런 장사가 진짜 돈 벌기 쉬운 장사입니다. 저는 되게 기대가 돼요 지금. 네. 이번 시기 때 얼마나 내 계좌가 불어날 수 있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준비를 전 했으니까 올해부터는 실천의 한 해로 돈을 불려가는 한 해로 좀 만들어 보려고요. 네. 아, 수빈 씨 오늘 이렇게 아낌없이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혹시 오시면 네. 그 기법 조금만 풀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수빈 씨 마지막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 네, 가정의 평화와 하시는 일 모두 다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세배를 여기서 드리고 싶은데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개미년 새해입니다. 여러분들 검은 토끼 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해 들어서 사실 매년마다 새해 목표와 다짐을 하긴 하지만 올해만큼 강하게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올해는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이제 봤을 때는 올해는 진짜 기회의 한 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공부를 했고 준비를 해왔다면 올해는 그 공부를 한 걸 토대로 실천을 한번 해보는 한 해가 되면 어떨까. 그 실천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지금 현 상황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해서 껑충 뛰어오르는 한 해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또 응원하고요. 그를 또 도와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더 공부해서 다양한 인사이트 또 공유해 드릴 수 있게 노력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자TV의 수빈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